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핵무기와 한반도의 역사를 지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핵무기가 한반도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세 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일본을 항복케 하여 1945년 8월 15일 해방, 그리고 소련이 핵무기를 갖게 됨으로써 1950년 6월 25일 남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18년의 위기는 김정은의 핵무기로서 촉발된 것입니다. 핵무기가 우리 민족의 삶을 바꾸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될 거냐 하는 점에서 현대사의 비화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래도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9일 나가사키에 또 한 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그날 소련이 참전해가지고 156만 명의 대군이 만주, 북한 지역으로 물밀듯이 내려오고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0일 일본은 항복하겠다는 통보를 연합국에 했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트루먼 대통령은 긴급 강조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8월 10일에 이 워싱턴 현지 시간입니다. 동경 시간으로는 8월 10일 이제 저녁이 되겠죠. 여기서 이 항복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로 격론이 벌어졌어요. 스팀슨 전쟁부 장관, 육군 장관인 셈이죠. 이분은 옛날부터 일본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일본을 가서 특히 교토를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토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교토를 살려준 사람입니다. 이분은 천황제를 온전시키더라도 일본의 항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번스 국무장관은 반대를 했습니다. 천황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발언권이 강한 해군성 장관 포레스탈이라는 사람은 스팀슨 편을 들어가지고 항복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서 결국 트루먼 대통령도 항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빠지느냐? 항복을 받아들이면은 수백만에, 아마 그때 일본군이 아마 700~800만 됐을 겁니다. 특히 만주, 그 인도네시아 근방, 그리고 한국에는 약 23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주에, 그럼 어떻게 항복을 받아서 무장 해제시키느냐? 이 무장 해제시키는데 어느 나라가 어느 지역을 담당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항복받는 게 그게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태평양 전쟁은 전쟁 지역이 넓었습니다. 저 남방 호주 코앞에까지 갔었고, 또 저기 인도 직전까지 갔었고, 만주, 중국,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유럽보다도 훨씬 더 넓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어디서 항복을 받느냐 하는 이 지침을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참 쫓깁니다. 시간이 차분하게 앉아서 과거 자료 찾아보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격동기 때는 빨리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그마한 결정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빚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38도선입니다. 38도선이 바로 그런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월 10일 이제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는 이 지침을 정하는데, 8월 10일 저녁 전쟁부 차관보 존 맥클로이라는 사람이 이 전쟁부에 파견 나와 있었던 두 육군 대령을 부릅니다. 딘 러스크와 찰스 본스틸입니다.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어느 경계선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을 것이며 한국을 점령할 것인지 그 경계선을 정하라고 그럽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빨리 하라고 그래요. 자, 여기 등장하는 딘 러스크와 찰스 본스틸은 그 뒤에 한국하고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딘 러스크는 국무장관을 케네디, 존슨 시절에 오래 했고 그 전에 트루먼 정부 시절부터 국무부의 고위 관료로서 대한정책에 투입되었던 아주 존경받는 외교관입니다. 그리고 찰스 본스틸은 대장까지 올라가지고 1960년대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했으니까 참 운명적으로 한국과 엮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38도선을 그은 사람입니다. 맥클로이가 지침을 줄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능한 넓은 지역을 우리가 확보하도록 하라. 그러나 미군이 지금 오키나와에 있다. 너무 멀리 있다는 것도 고려해가지고 한번 정해보라 이럽니다. 두 대령은 아무 자료 없이 옆방으로 갑니다. 옆방으로 들어가서 우선 한반도 지도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 있는 한반도 지도를 보고 가장 가운데 38도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서울이 38도선 남쪽이다. 그리고 군대가 전개되려면 항구가 중요합니다. 부산항이 그리고 인천항이 38도선 남쪽이다. 서울, 인천, 부산항 됐다. 그러면 38도선으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그 결정하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민족의 운명에 결정적 역할을 미친 38도선 결정이 두 사람에 의해서 30분 만에 결정됐습니다. 30분 만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38도선은 일본의 조선군 사령부와 만주 주둔 일본 관동군 사령부의 관리 경계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결정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결정한 게 자동적으로 트루먼 결정으로 되느냐 아니면 회의를 거쳐야죠. 맥클로이 전쟁부 차관보는 8월 12일에 국무부, 전쟁부, 해군부 합동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에 38도선 안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해군은 39도선으로 하자, 더 북쪽으로 올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발언권을 가진 사람이 합참 소속의 정책단장인 링컨 준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39도선으로 올리면은 소련이 지금 함경 북도에 상륙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39도선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38도선으로 하자 해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링컨 준장이라는 사람은 이 포츠담 회담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이 소련의 이 전략 구상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8월 14일입니다. 8월 14일 스팀슨 전쟁부 장관하고 포레스털 해군부 장관이 일치된 견해로 38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일본군에 대해서는 소련이 항복을 받고 그 남쪽은 미군이 항복을 받고 당분간 38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한반도를 분할해서 미군과 소련군이 관리한다. 점령안이죠. 점령안을 트루먼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재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결코 38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양쪽에 미군, 소련군이 영구 주둔해가지고 영구적으로 분할하자는 안이 아닙니다. 이거 결정. 무슨 안이냐 하면은 그냥 항복받는 편의대에 의해서 군대가 점령하는 경계선을 끄자는 것입니다. 군사 분계선입니다. 이거는 국경선이 아닙니다. 그걸 나중에 국경선으로 바꾼 사람이 검단의 국경선으로 바꾼 자가 바로 스탈린인 것입니다. 미군이 38도선을 그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때 38도선의 개념은 출입이 완전히 통제되는 검단의 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8월 15일 날 트루먼 대통령은 스탈린에게 한반도 분할 점령안을 통고합니다.
알려줍니다. 그때 동시에 한반도에 전개될 부대는 오키나와에 당시에 주둔하고 있던 24군단 하지 소장, 나중에 중장이 됩니다만 이분이 지휘한 24군단을 한국으로 보내라 하는 명령을 메가더 사령관에게 지시를 합니다. 자, 이제 스탈린의 반응에 따라서 38도선이 결정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이미 소련군은 파죽지세로 만주에 있던 관동군을 산산조각으로 만들고 또 일부는 이미 10일부터 나진, 운기, 청진에 상륙해가지고 함경북도를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장악하고 있을 때니까. 그런데 미군은 어디 있었느냐? 저 멀리 떨어진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그때 우리가 다 하겠다. 우리가 부산까지 내려가겠다. 미군은 너무 멀리 있지 않느냐 하고 이걸 거부하면은 아주 곤란하게 되는 거죠. 거부했을 때. 그걸 과연 미군이 막을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게 트루만이 결정했지만 스탈린에게 이제 한반도의 분할 점령안이 넘어감으로써 한민족 운명이 스탈린에게 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받자마자 스탈린은 8월 16일 미국의 제안을 다 수락해버립니다. 다만 소련군이 쿠릴 열도를 점령을 이미 했습니다. 그 홋카이도 북쪽에 있는 쿠릴 열도를 점령하고 나서 홋카이도 북반부를 소련군이 점령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소련은 러일 전쟁에 지고 나서는 1905년 러일 전쟁에 지고 그 여파로서 소련이 내부적으로 아주 곤란을 겪고 나중에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1차 세계대전 이렇게 소련이 쇠망하는 원인이 러일 전쟁에서 진 것이다 해서 일본에 대한 공포감도 있고 복수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일본의 본토를 독일처럼 분할 점령하는데 우리도 끼자, 소련도 끼어들자 하는 이런 의도가 더 강했습니다. 한반도보다는 일본의 분할 점령에 더 큰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한테 당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일본한테는 러일 전쟁 때 당해놓으니까 이 독일과 일본을 어떻게 하든지 전후에 미국 편에 서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 두 나라를 아주 농업국가 비슷하게 무장 해제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일본을 분할 점령하는 데 끼고 싶었는데 그렇다면은 한반도는 적당히 넘어가고 한반도는 양보하더라도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주고 이렇게 제안을 함으로써 38도선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미국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 며칠 동안 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받아들입니까? 미국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요구했던 홋카이도 북반부의 소련군 점령 계획을 미국이 나중에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 38도선이 군사 분계선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련군은 8월 말까지 8월 20일 전후까지 북한 지역 전역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38도선 남쪽에서는 아직도 일본 통치가 계속됩니다. 미군이 9월 초에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약 20 며칠 동안 이게 일본 총독부 통치, 일본 경찰 통치를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어정쩡한 상황 속에서 스탈린은 미국한테 당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원했던 일본 분할 점령 관리 계획이 메가더 사령부나 미국에 의해서 거부되니까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어떻게 방향을 바꾸느냐. 1945년 9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된 지 45일 뒤가 되겠네요. 45일 뒤에 스탈린은 소련군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안토노프 육군 참모총장과 공동명의로 연해주 군광구 및 북조선 주둔 소련군 사령부에 지시를 내립니다. 그 지시의 핵심은 북한 지역에 38도선 이북의 북한 지역에 친소 북한 정권을 수립하라. 친소 정권을 수립하라는 지시입니다. 이 지시문이 그동안 비밀로 있다가 공개된 것은 1993년 2월 26일자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지시의 핵심은 이겁니다. 소련군의 지휘하에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의 지원하에 북한 지역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정권을 수립하는 겁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정권, 이건 뭐냐? 이런 정권입니다. 공산당과 공산당이 아닌 사람이 합작정부를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좌우 합작정부입니다. 그러면 말이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고 소련군이 지원하는 공산당이 우파와 손잡고 만든 정권이 무슨 정권이 됩니까? 그게? 겉으로는 연립정부처럼 되는 거죠. 좌우 합작정부다. 그러나 핵심은 소련군의 지원을 받는, 소련군의 지령을 받는, 이 경우에는 김일성 집단입니다만은 공산당이 딱 주도하는, 그러나 겉으로는 우파 세력도 좀 끼우고 해가지고 좌우 합작정부를 만드는 것이죠. 뭐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련군이 동구에서 체코 등등을 공산화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일입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38도선을 남북 분단선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미국은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계획이 있었지 38도선 남쪽에 별도의 정부를 수립한다는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둔해가지고 관리한 다음에 소련하고 의논해가지고 한반도 전체에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 미군의 입장이었지만 소련은 이미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의 이 결정적 지시에 의해서 38도선 북쪽에 공산당 정권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공산주의연구의 대가인 이정식 교수는 이렇게 이 스탈린의 지령을 평가를 합니다. 이 지령은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키는 것이었다. 남북의 재통합이나 민족 재통일을 위한 모든 논쟁과 노력을 허구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 지령은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키고 그 뒤의 남북 재통합이나 민족 재통일을 위한 모든 논쟁과 노력을 허구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 뒤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김규식이 남북 좌우 합작 정권을 만든다는 노력을 했지만은 그것은 다 허구적인 노력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스탈린이 말하자면 공산 세계의 마왕인 스탈린이 지침으로 딱 정해버려가지고 북한 지역에 공산정권 수립한다. 이걸로 해가지고 그 뒤에 있었던 논쟁과 노력은 다 허구적인 것이다. 헛된 것이었다 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짤막한 문장이지만은 1945년부터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5년 동안의 한반도 상황을 알게 하는 결정적 언급입니다. 그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통일운동을 했겠죠. 그러나 지구 전체를 반으로 딱 가른 스탈린이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그것은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었는데 다만 그 소련의 대전략을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때 대통령이 아닌다만 이승만은 이미 소련의 전략을 간파하고 공산주의의
본질을 먼저 한 사람이니까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는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공산당과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든다는 것은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다. 좌우 합작론이 뭡니까? 요사이로 이야기하면 이게 연방제입니다.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가 바로 좌우 합작론입니다. 그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찬성하는 것은 김구가 좌우 합작에 찬성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아주 엄청난 착각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좌우 합작에 반대했고 김규식은 좌우 합작을 했으라도 같은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론을 펴다가 결국 평양에 가가지고 김일성한테 이용당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 흐름에서 소외되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자멸한 상태에서 김구는 암살된 것이죠. 암살되었다고 해서 김구의 정치적 과오가 덮여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김구, 이승만 일제 독립운동의 두 지도자였습니다. 그 점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김구 말년 1년의 실수가 안타깝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1950년 9월 20일 스탈린의 북한 정권을 수립하라는 명령은 즉시 집행이 됩니다. 즉 10월에 들어가서 이 하지 남한에 온 하지가 북한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38도선 내에 이제 자유왕래를 좀 하자. 38도선 그어놓고 사람 못 다니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서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자. 이 논의 좀 하자고 했더니 소련군이 딱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소련군 38도선에 있던 소련군 연락사무소도 폐지하더니 드디어 교통과 통신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길로 38도선은 넘을 수 없는 금단의 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금단의 선. 이 책임은 전적으로 스탈린입니다. 요사이도 38도선 분단은 그 최초의 아이디어를 낸 미국 책임이라고 하는데 미국 책임이 아니라 스탈린의 책임이죠. 미국은 그것을 자유왕래가 불가능한 금단의 선으로 설정한 게 아닙니다. 일본군 항복받는데 편리한 선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넘을 수 없는 철새는 38도선을 넘지만은 인간은 넘을 수 없는 이런 무시무시한 선으로 바꾸고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도록 만든 이 원흉은 스탈린과 그 스탈린을 지지한 김일성 세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일본이 항복하고 핵무기 개발과 성공에 의해서 두 방 맞고 일본이 항복하고 그 수습 과정에서 38도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에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을 함으로써 미국에 대응할 수 있게 되니까 또 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을 거의 다 석권한 국제공산주의 세력 스탈린은 김일성이가 남침하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1년 전에는 반대했지만은 핵을 갖기 전에는 반대했지만은 전적으로 밀어줍니다. 보택동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남침하라고 합니다. 바로 소련의 핵 개발 성공이 6.25 남침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직접적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결사항전으로서 대응을 함으로써 적화 통일은 그때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김일성이가 다시 핵 개발을 하고 이제는 핵무장 체제를 거의 완성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김정은의 목표는 김일성과 똑같이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겁니다. 한반도를 적화하겠다. 즉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처럼 김정은의 전략을 꿰뚫고 있습니다. 핵개발의 목적, 핵무장의 목적은 체제 유지가 아니라 남한 공산화이다. 그러면 남한 공산화를 막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막고 일본이 재무장, 핵무장하는 것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정은의 핵개발을 저지해야 된다. 대북 제재를 통해서 저지할 수가 없다면은 군사적 공격을 통해서도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딱 방침을 정해놓았으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편에 설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설 것이냐를 결단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